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소개받은 경영학과 전승훈입니다. 제가 제 소개 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여기 이제 양력 적어왔고요. 제 본명이 각현입니다. 예, 각현이고 학교 와서 받았는데 이렇게 각현이라는 그 본명에 맞게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예,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사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강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처음이라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컴퓨터 앞에서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앉아서 강의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익숙하지 않긴 하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학교에서 오가면서 다 뵀던 분들이고 저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별로 이렇게 떨리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이제 소비자 행동을 전공하고 있고요. 경영학과 마케팅 분야 교수인데 소비자 행동을 전공하고 있고, 소비자 행동 중에서도 이제 소비 문화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이제 나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불교라는 게,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불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이런 불교 얘기를 얼마나 심도 깊게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지만 이 불교적인 가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여기 스님들께서 듣고 틀리면 좀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불교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소비와는 상당히 그 갈등되는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종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소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이 불교적인 가치와 불교 가치와 이 소비 문화가 그 어떤 지향하는 소비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들은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불교에서는 이제 무소유나 그 욕구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소비 문화는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더 소비를 하려고 하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과시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소비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불교인이지만 우리가 모두 불교인이지만 동시에 이제 소비자라는 겁니다. 이제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상충된 가치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는지, 그래도 불교가 소비 문화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한국 소비 문화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와 소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소비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시장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가치들이 이 상품화돼서 그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종교도 사실은 그런 시장화와 이렇게 전혀 동떨어져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볼 것인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불교적 가치가 지금 현재 소비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환경 파괴라든지 기후 노동 문제라든지 사회적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소비 문화랑 불교가 어떻게 좀 그 대척점에 있는지 좀 간단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소유는 이 불교의 가치 중에 불교적 가치 중에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소유에서 이제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소비 사회의 가치는 그렇지 않죠. 뭐 소유 욕망이 있고 또 무아라는 개념은 이제 고정된 자아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런 연기적인 어떤 존재론에 입각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소비가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 사회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선 모습들, 과시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 소비를 통해서 자아를 표현하는 것은 일정 정도 고정된 자아를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좀 배치된다고 볼 수 있고 중도의 가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도는 어떤 극단적인 이런 것들을 피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소비 사회에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과도하게 소비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자비가 상당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자비의 가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 연민 이런 건데 소비의 가치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이를테면 요즘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 그러잖아요. 그 옷 싸게 만들어서 이제 입고 버리고 하는데 이제 이게 환경 문제도 상당히 많고 또 싸게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임금 노동자의 그 노동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문제들이 그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뜻하는데 이제 소비주의는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게 대표적인 또 특징이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불교랑 이 소비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랑 물론 뭐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의식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사회의 그 소비 사회의 모습들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그러면 이 소비 문화를 어떻게 좀 한마디로 쉽게 정리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로 현대 사회의 어떤 메가 트렌드로서의 소비 문화, 그러니까 를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뭐 첫 번째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소비보다는 생산이 더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생산이 그 사람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가 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어떤 브랜드를 소비하는지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데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소비사의 중요한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뭐 우리 카톡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도 올리고 뭐 이런 등등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요. 동호회 활동도 하고 전 뭐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팬 동호회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뭐 야구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고 뭐 심지어는 이제 결혼도 하고 가족도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연결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를 억제하겠다라고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그 후보로 나와서 저는 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절제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하면 분명히 당선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다 알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소비가 문화 변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한류 문화만 봐도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그 웰빙 문화, 뭐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이런 채식 위주의 그 소비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친환경 소비도 마찬가지고 뭐 한 가지 뭐 주목할 만한 사실 중에 하나는 커피숍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90학번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커피숍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주로 술 먹고 술 깨러 가는 장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러 가거나 뭐 이런 장소였는데 요즘은 공부도 하고 휴식도 즐기고 음악도 듣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터와 집의 사이 뭐 그걸 이제 제3의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제3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 소비는 또 한국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원동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합니다. 뭐 미니멀리즘이라든지 뭐 슬로우 라이프라든지 뭐 아까 얘기한 이제 웰빙 라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비와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중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잡아봐라라고 얘기를 하면 정체성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자기를 나타낸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과거에 우리가 생산 중심의 사회, 뭐 농경 사회나 뭐 더 나아가서는 1960년대, 50년대만 해도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건 생존을 위해서 소비했던 측면들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소비는 다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인데 이제 요런 측면이 지금 현대의 소비 사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소비 사회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불교인 같은 경우도 그 소비를 통해서 정체성을 많이 표현합니다. 뭐 제가 예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불교라는 게 굉장히 내적 수양 중심이고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개인의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 실제로 많은 불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소비를 통해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염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염주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그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자기가 불교인이라는 정체성을 표현을 하고요. 템플 스테이도 마찬가지죠. 템플 스테이도 불교적인 어떤 그 가치를 이런 이제 프로그램 일종의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뭐 사찰 음식 같은 경우도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사찰 음식점에서 사찰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불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이 사찰 음식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불교 서적과 불교 뭐 영화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저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이 그 불교 어떤 소비를 통해서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한국 불교는 소비 문화하고 정말 그 굉장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제가 예를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마 다 익숙하신 것 같아요. 예, 익숙하실 것 같고 뭐 첫 번째 예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갔던 불국사, 그러니까 사찰 방문이나 문화체험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뭐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국립공원 안에 사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불교 문화를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찰 음식이나 사찰 음식의 소비도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불교 용품에 대한 관심들도 예전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불교 미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가와 관련된 제품들 아니면 그 향 같은 공기 정화용 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상 프로그램, 마음 챙김 프로그램 이거는 되게 많이 대중화돼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등 축제도 뭐 저 비신도들의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이 소비 문화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근데 표정들이 너무 이렇게 굳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지금 재미가 없나요? 내용이? 아, 예. 하여튼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예. 하여튼 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소비 문화랑 이 불교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예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소비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과연 우리 불교가 대중과 더 호흡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예,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소비 문화의 특징은 뭐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책을 보고 정리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논문이나 뭐 교과서나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봤는데 일단 가장 큰 한국 소비 문화의 특징은 그 윤정이가 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 이거를 한번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윤정이는 내 수업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압축적으로 그 근대화 과정을 거친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이 변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과 관련한 이 특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내가 여기 적어 놨지만 조금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뭐 혼정적 소비 문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소비 가치와 혼재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세대별로 좀 다른 소비 문화들이 이렇게 출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뭐 과시적 소비나 웰빙 소비 뭐 등등등등이 제가 봤을 때는 소비 문화의 특징인 것 같고요. 이 압축적 근대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압축적 근대화라는 것은 서구에서 그 수세기 동안 진행된 그 근대화 과정이 50년 동안 짧게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그 근대화 앞부분에는 한국 사회는 서구를 따라잡기 위한 서구를 그 모방해서 발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지금은 인제 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인제 서구와 상관이 없나? 또 인제 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 소비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어 그 세계의 사람들이 세계적 관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그 뭐 이를테면 뭐 떡볶이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먹는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내가 먹던 떡볶이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면 더 좋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소비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불교에도 많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연등 행렬 같은 경우도 연등 축제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받았다는 사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받은 게 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그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 스테이도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이 불광사 그 선센터도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에요. 그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런 그 서구에 대한 그 관심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뭐 인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가가 인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요가가 인도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요가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인도에서 인기를 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한국도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인기 있었던 아제아제 바라아제 아마 스님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초반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예, 별로 인기가 없다가 사실 지금은 근데 이제 강수현 씨가 그 저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 그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은 그 상황에서 이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은 별로 인제 눈에도 안 차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기서 상 받았다는 게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고 사실 이 영화가 약간 비판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 받고 나서 그 불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또 새롭게 해석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서구에 대한 어떤 이 그 모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압축적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 다양한 소비 가치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인제 그 박사과정 학생일 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뭐 월마트나 이런 좀 저렴한 그 데서 쇼핑을 많이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데서 쇼핑하는 것들을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인제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너무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어떤 이 가치 추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뭐 70 년대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절약이나 효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들도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서 쇼핑을 하는 게 한국의 그 문화의 특징이고, 그리고 어 가성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많은 소비자들이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그 가성비, 그 가성비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압축적 근대화가 낳은 하나의 한국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가성비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지만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회는 흔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지금 하나 예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인제 단주 염주거든요. 염주인데 호환석으로 만든 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상품 거기서 찾아봤는데 그냥 "호환석이 되게 좋다. 되게 멋있다." 이렇게 인제 그 광고하는 게 아니라 호환석이 갖고 있는 이 실용적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호환석이 좌우 뇌 밸런스를 높여 주고 음양의 밸런스를 조절해 주고, 그다음에 감각을 예리하게 해 주며 행운을 가져와 주고 질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굉장히 여러 이 실용적인 가치, 사실은 염주는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용적인 가치를 담아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사찰 음식도 마찬가지죠. 사찰 음식도 단순히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가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찰 음식이 갖고 있는 건강에 좋은 점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어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템플 스테이도 마찬가지죠. 템플 스테이가 갖고 있는 실용성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차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실용성과 상징성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한국 사회의 이 한국 소비 문화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제너레이션 갭이 되게 많고, 뭐 서점에도 그런 서적들이 많잖아요. 무슨 MZ 세대를 배워라. 그래서 뭐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서점 가서 MZ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막 공부하고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불교에서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그 어떤 불교 신앙을 추구하는 그 점들이나 그 어떤 그 실천하는 방법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제가 이제 집단주의, 개인주의, 높은 트렌드 변화 수용 이런 거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기술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한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술 입국, 뭐 과학 입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기술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서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우리 그 박사과정 선생님 중에 이번에 논문 쓰신 분 중에 이제 뷰티 테크, 이 미용을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걸 이렇게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논문을 쓰셨는데, 그게 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테크가 뭔가 들어간 것에 대한 이 어떤 이 가치들, 수용성이 되게 높아서 아마 온라인 법회들도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시작이 됐더라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도 많이 그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제가 이 하나 예를 들어왔는데 이게 인제 그 트렌드 수용이 굉장히 그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어떤 종교라든지 이 소비 문화와 상관없는 그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의 트렌드랑 이렇게 혼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우리 연구 교수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인데, 그 요즘 템플 스테이에 이렇게 그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 템플 스테이가 상당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유행이고, 여기 보시는 이 최근 기사인데 47대 1의 경쟁률로 이제 참여하고 싶어 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 소비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과시적 소비도 소비 문화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웰빙 아까 말씀드린 건강과 웰빙 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교의 시장화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피하기 어려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종교의 시장화되는 특징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종교가 굉장히 상품화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교적 요소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상품화된다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 가치를 획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매겨져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종교적 가치랑은 어느 정도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고 뭐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뭐 감노수 아시죠? 감노수. 예, 감노수도 이제 상품 그 이 조계종에서 이 생수를 상품화해서 내놓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조계종에서 명상 선센터를 건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템플스테이도 이 사찰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그 시장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뭐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어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서 그 소비 문화에 조금 더 쉽게 대중들이 그러니까 불교 문화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사업을 통해서 종교 기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종교의 가치를 희석시킬 우려 역시도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상품화의 특징은 종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됐다라는 되게 다양화되고 여기 보는 것처럼 뭐 텔레비전을 통한 BTN이 만들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BTN 언제 만들어진지 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런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TV를 통한 설문이나 법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요. 뭐 여기 보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대중문화와 접목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 유진 스님이 저는 대표적인 예인 거. 유진 스님 인기 굉장히 많고 유진 스님을 통해서 불교와 조금 더 쉽게 접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 장점 있죠. 장점 당연히 있습니다. 접근선을 높이고 친밀감을 높이고 다양한 세대에 접근하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내용이 굉장히 단편화될 수 있고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심층적이고 깊은 이해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디지털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 집중력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중문화라는 것은 당연히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왔다가 갈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이 유진 스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대중들이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는 사실 그 데이터 분석을 잘 못해서 우리 조교님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유튜브 댓글 한 10,000개 정도를 10,000개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 댓글 분석 한 100만 개 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죠? 예, 100만 개 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10,000개만 살짝 이렇게 해봤더니 저는 비판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이 10,000개의 댓글의 이 내용이 여기 보는 것처럼 다 좋은 내용들로 있어서 상당히 이 유진 스님을 통한 이 대중과의 접근이
의미가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MZ 세대의 반응이 되게 좋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런 걸로도 연구를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상품화, 시장화 피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 지점들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종교의 본질이 과연 그 상업화와 어떤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이제 상업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뭔가가 이게 거래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그 세속적인 어떤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가치랑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될지 사실 저도 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원론적으로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몇 가지 적어 왔습니다. 투명한 재정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투명하게 재정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얻더라도 사회에 환원하고 지금 조계종에서 많이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그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 이런 복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충돌들을 좀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불교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 깊이 있는 신앙하고는 어, 이 갈등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유진 스님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제가 뭐 스님들한테 많이 여쭙지는 못했지만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좋긴 하지만 또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중화와 깊이 있는 신앙 추구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고 유진 스님과 같은 그런 것을 좋게 생각하지만 또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런 신도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스님 어떤 뭐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지만 신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이런 신학에 대한 니즈, 필요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도 청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쌍방향 소통 이 프로그램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통성과 현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불교는 1600년 이상, 1500년 이상 된 굉장히 전통 불교인데 현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뭐 이를테면 이제 법문이나 불경들이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이 되는 것에서 오는 한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어, 그, 그 받아 안았는지 그것도 좀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법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글화하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할 때도 원래의 본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이제 사찰들이나 여러 불교 시설들이 현대화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화되는 지금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제 물질적인 편의성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좀 상충될 소지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본질을 유지하면서 형식은 유연하게 변형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 해답은 우리 스님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성과 개인화의 갈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수업 준비하면서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해외 논문에서도 이제 온라인이나 디지털 매체가 증가하면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영성 추구를 종교적인 영성 추구를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굳이 만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죠, 당연히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뭐 한 40분 정도 됐는데 마지막으로 불교적 가치가 지속 가능 소비에 어떻게 좀 어떤 철학적인 기초, 이론적인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중도. 중도는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이것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택한다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과소비나 이런 좀 과소비를 좀 자제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대로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비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많아졌고, 그다음에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졌는데 그런 것에 어떤 이론적인 단초가 될 수 있고 철학적인 기초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변화한다라는 건데 이제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거다라는 의미인데 뭐 이것도 이 개념 자체도 뭐 재활용이나 업사이클 뭐 이런 그 부분에 이론적인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아 같은 경우도 공유 경제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알아차림 지금 현재 알아차림이고 깨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인드풀니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그 마인드풀니스가 소비랑도 연관돼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좋은 예로 우리가 그 밥 먹을 때 텔레비전을 보고 먹는 거랑 그냥 먹는 거랑 먹는 양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 맛을 느끼는 거나 뭐 이런 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먹으면 훨씬 더 많이 먹고 맛도 잘 못 느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정념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을 소비에 관련된 뭐 충동 소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한 43분 냈는데 뭐 이 정도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